북한이 조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이 끝난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번째 무력 시위인데요. 윤 대통령은 NSC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의 도발로 발사 수위에 따라 한미 간 공동 대응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북한의 발사 수위에 따라 한미 간 공동 대응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합참이 오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이 ICBM으로 추정한다. 이런 발표를 조금 전 했습니다. 360km의 비행, 고도는 540km.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예, ICBM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ICBM의 목적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먼 거리를 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북한 영토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적대국에다가 이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국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도 미국까지를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ICBM이 비행거리가 360km라고 하는 것은 사실 360km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해 근해에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으로 쏴야 되는 미사일이 우리나라 근처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삼각도로 쐈다는 게 아니고요. 고각으로 발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삼각도로 쏘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것이 고각으로 쏴서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근처로 떨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일반인들은 계산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 고각이나 이 비행거리들을 계산했을 때 실제로 정삼각도로 쏘면 어디까지 날아가느냐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충분히 미국 쪽에도 위협이 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삼각도로 발사를 하지 않고 고각으로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도발에 대한 수위를 조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첫 번째 발사가 이제 ICBM급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ICBM급을 발사한다는 건 어떤 위험을 노린 거라고 봐야 합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대개 인근에 있는 국가들, 남한이라든지 아니면 또 중국 그리고 이제 일본이 사정거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적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억지력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을 가장 누르고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ICBM을 개발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도 이제 같이 발사를 했는데 사실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이게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그어놓은 것이 이제 말하자면 장거리 미사일 ICBM이었습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의 제재 내용에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금지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그어놨던 것이 이제 장거리 ICBM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갔는데 여기에다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ICBM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어떤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말씀하신 이 ICBM 발사 레드라인을 올해 처음 넘은 때가 3월 24일,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5월 4일에 ICBM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오늘 발사한 ICBM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 이런 것은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북한이 소위 이제 말하는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실패를 했었고요. 이게 실패를 하니까 옛날에 성공했던 화성 15호형을 화성 17형인 것처럼 기만해서 발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화성 17형이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성 15호형에서 화성 17형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3월에 실패했던 것이 지금 이 문제가 금방 해결이 돼서 이번에 성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 오늘 발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이유를 겨냥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을 배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서 불만의 표시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국제적인 망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을 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화성 15호형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미사일이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됐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것이 화성 17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 발을 발사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거죠. 그러니까 화성 15호형을 발사를 해서 일단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발사를 하고 화성 17형도 동시에 같이 실험을 해보고 또 세 번째 단거리 미사일은 일종의 이제 다양한 사거리를 날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탐지 이런 능력들을 교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발사 시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혹은 방일 때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지만 지금으로선 이 바이든 이 아시아 순방을 마친 후에 도발을 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 도착 직전 비행기에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북한이 이런 것도 시간 계산을 철저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 노림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는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의 북한의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핵실험 징후도 있었고요. 또 ICBM에 액처연료를 주입하는 이런 모습도 노출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혹시 이 방한 중에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에서 제가 가능성을 좀 낮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이 상황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코로나가 확진자가 0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 상황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려면 역시 한국과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중에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미 당국의 최고 수준의 어떤 그 제재라든지 이런 강경한 대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섰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여 됐는데 그동안에는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에 천착해 있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그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이번 방안에서 당연히 이 한미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미 연합 당국의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이 자기들의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좀 적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재하는 NSC 회의를 6시에 발사를 했고 7시 반에 바로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발사를 강력 규탄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와 군이 어떤 식으로 대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뭐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것이 확장 억제를 실효적으로 다시 복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곧바로 가동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확장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 예를 들면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곧바로 실효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미 연합훈련도 곧바로 재개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합의 뒤에 나온 도발이라는 점에서 보면 한미 연합 당국의 어떤 강력한 대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발표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번 북한의 도발이 이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도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까요? 아마 ICBM급이기 때문에 안보리 소집을 시도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지금 그 변수는 현재 안보리의 그 상임이사국들 네. 5개 국가 중에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목적도 사실은 중국 변수가 지금 가장 컸고요. 예.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관한 얘기도 조금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추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보리가 설령 열린다 하더라도 이게 실효적으로 대북 제재나 이런 뭐 성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안보리를 건너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재확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한미 간 그런 공동 대응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엊그저께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확장 억제에 대한 어떤 실효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응을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도 우리 이 남한이 가진 전략 자산 그리고 미국이 가진 전략 자산들을 다 같이 전개하면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괌이나 이런 쪽에 소위 그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전략 폭격기들이 있거든요. 예. B2라든지 B-52와 같은 이런 가공할 위력의 전략 자산들이 있고요. 이것을 과거에 보면 한반도로 전개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F-15K라든지 KF-16이라든지 이런 예, 예. 우리 이 전투기들이 같이 떠서 연합작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한미 연합 전략자산이 전개가 된다면 예. 괌에서 어떤 폭격기들이 온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높고요. 또 만약에 이건 뭐 바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그 항공모함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로 전개하는 이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 등이 전략자산으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군이 어제 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 발사에 대비해서 F-15K 전투기 30여 대를 투입해서 지상활주 훈련 엘리펀드 그를 실시했다고 네.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예, 우리가 일단 무엇보다 북한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가 사전에 대처를 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F-15K가 사실 이제 우리 이 주력 전투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30여 대가 지상활주 훈련이라고 하는 그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는 걸 저희가 했는데 예. 이것도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미 간의 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해서 네. 신속한 타격 능력을 보여준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을 했고 이런 가운데 앞으로 북한과 중국이 더 밀착을 해서 북한이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미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바 있고요.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지난 이 7일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이런 도발 감행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저는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어쨌든 최대한의 압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된다든지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됐을 때 가능한 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졌던 양보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 과거로 돌아가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대응 능력도 가지고 있고 한미 간의 어떤 그 의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카디지에 진입하고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신호탄인지 좀 더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미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한반도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추가 도발을 북한이 한다면 어떤 무기 체계, 어느 정도의 도발 규모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북한이 지난 한 1년여간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일단 탄도미사일이든지 뭐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이런 그 무기들을 실험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들의 일상적인 군사 연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강도 도발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뭐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이런 정도의 도발은 거의 상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 또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마도 지금 오늘도 ICBM급을 발사한 것으로 봐서 ICBM 발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난번에 화성 17형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기술 보완을 거쳐서 화성 17형에 대한 시험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준비가 되면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핵실험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사실 이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어떤 양자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핵 확산 금지라고 하는 국제 레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핵실험을 했을 때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제재의 강도는 또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은 북한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